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석기, 신석기에 해당하는 파트를 좀 봤었고요. 이번에 드디어 고대 국가 파트를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순서에서부터 보통은 이제 역사 시대가 좀 들어가는 때라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강의로 고조선,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하고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배우는 이런 국가들 말고도 자잘자잘한 국가와 단체 같은 그런 조그마한 모임들이 많이 있다가 없어졌었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남아있는 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줄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이 되긴 하겠지만 진짜 남아있는 역사 자료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 중국의 자료하고 우리의 자료 이런 여러 가지 얼마 안 되는 자료를 모아서 나오는 것만 보통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큰 틀 안에서 좀 보실 건데 고조선이라고 하면 이것도 안 낼 수가 없겠죠. 우리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국가로 출발을 했는지 국가라고 한다면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떤 기반 안에서 어떻게 운영이 됐고 또 어떻게 멸망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좀 구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자 고조선 옆에 보면 얼마나 어떤 주제가 제일 자주 나왔나가 이렇게 1, 2, 3등을 지금 취합을 해놨는데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이제 범금팔조라고 하는 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어찌 보면 명문화된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8개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남아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한테 3개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모두가 지키는 무언가 룰이 있었다라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요거가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군 왕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위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었던 시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이 어떻게 세워지고 발전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한다면 건국신화가 빠질 수가 없을 텐데 이게 우리가 이 건국이 된 시점을 기원전 2333년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래된 연대를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 나온 거는 아니에요. 유물이 나온 거는 아니고 아직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굴을 하고는 있지만 예전에 고조선의 영토에 해당하는 땅들이 지금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죠, 대체로. 북한보다도 조금 더 위로 많이 올라가서 대체로 중국의 영토를 아우르는 그 만주나 이런 데를 크게 아우르는 땅이 옛날에 고조선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마음대로 지금 발굴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는 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거론할 때 나오는 국가가 바로 이 고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기원전 2333년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청동기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다. 단군 왕검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단군 신화를 볼 건데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요거는 사람 이름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단군과 왕검을 보통 이렇게 반으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배자가 있고요. 그 실제 그냥 정치적인 지배자하고 종교적인 지배자가 두 개가 지금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 뭐 한 500살, 1000살 뭐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호칭을 갖고 있는 대표자가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뭐 이렇게 이어졌다라고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 그 쑥과 마늘을 먹고 뭐 사람이 되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이 단군 신화의 내용은 단순하게 신화가 아니고요. 사실 고조선뿐만이 아니고 고대 국가에 나오는 이 건국설화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추론을 낼 수 있는 거는 고조선이 농사 짓는 사회였구나. 그리고 이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되지가 않은 재정 일치 사회였다. 이런 것들을 이 신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군 신화의 큰 얼개는 이렇게 나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이렇게 날개 설명으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고조선이 성립이 되고 나서 발전하는 단계를 볼게요. 중국의 연나라하고 대립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스스로 왕을 칭하며 중국의 전국 칠웅 중에 하나였던
연나라와 대립을 할 정도로 성장을 고조선이 크게 했으나 연나라의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아서 영토의 일부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한때 대등하게 겨루면서 할 정도로 성장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치 조직이 어느 시점이 되면 상당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력한 왕이 등장했다는 거겠죠. 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해서 준왕에게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세습이 됐다는 거는 왕권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에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왕위를 세습하는 게 있고 왕 밑에 구체적인 관직의 기록이 나옵니다. 상, 경,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아래에 있었다. 뭔가 체계화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제 위만조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만조선이 뭐냐면 위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의 이름인데 이 인물이 중국도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중국의 진나라하고 한나라가 교체를 하는 이 전쟁 시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예요. 이 진한 교체기에 이 정신없는 전투를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위만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식솔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거 이끌고 우리 땅으로 넘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이민들이죠. 그리고 이 고조선의 준왕에게 투항을 한 거죠. 망명 비슷한 거였다고 보입니다. 이때 이 위만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굉장히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몰래 숨어 사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정식으로 준왕에게 투항을 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변방에 땅을 주신다면 여기서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변방을 지키는 당신의 어떤 그런 보디가드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온 거죠. 이때 준왕이라는 사람이 1000명이나 되는 이 위만의 사람들을 거둔 이유는 실제로 변방에서 써먹기 위함일 수도 있겠고 위만이 상당히 뭔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말주변이 있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따르면은 이 위만이 원래 우리의 복장을 하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투도 뭐 틀고 옷도 뭐 우리 거 입고 왔다고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그래서 위만이 원래는 우리나라 쪽에서 고조선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넘어갔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랑 뿌리가 같은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지금 막 식소를 막 이만큼 이끌고 우리한테 투항을 해서 우리가 땅을 내주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나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준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어떻게든 받아들여지도록 뭔가 액션을 했었어야 됐겠죠. 그래서 우리 문화, 그러니까 눈에 들기 위해서 눈치껏 이제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다른 나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을 하려고 넘어왔다. 근데 막 한국 방송에서 한복 입고 막 김치 먹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사람을 유하게 봐주는 건 있겠죠. 저 사람은 외국인이지만 한국의 문화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위만의 경우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고조선 사람이었느냐, 중국 사람이었느냐, 뭐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우리의 복식이나 이런 걸 미리 알아보고 눈에 들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공을 들이고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만이 철기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왕 생각에는 이들을 받아들여주고 나중에 그 철제 무기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우리 쪽에다 전파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뭔가가 기브앤테이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받아줬겠죠. 그래서 위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준왕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쑥 들어옵니다. 근데 변방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준왕이 이렇게 막 감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위만은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 준왕의 눈을 피해서 세력을 계속해서 키운 다음에 나중에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왕 자리를 뺏어갑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위만 조선이라고 합니다. 준왕이 뒤통수를 맞았죠.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뺀 상황인데 그리고 위만조선은 이전에 있었던 고조선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위만조선이라고 따로 분류를 구별을 하는 거고요. 위만조선은 어떻게 발전을 해가느냐. 주변에 인근의 진번과 임둔이라는 주변 영토를 조금 더 복속을 해가지고 영토와 세력을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한반도 남쪽,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한반도의 아래 동네가 있고 여기 위쪽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 있고 여기가 위만조선이라고 쳤을 때 요거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합니다. 중개무역을 해서
굉장한 차익을 얻는 거죠.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였다. 당연히 남부의 진나라도 진국도 여기 이 위만조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가운데 그냥 뻑 껴가지고 무슨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개를 하면서 이득을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길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상당히 트러블이 나게 됩니다. 중국의 한나라가 눈의 가시처럼 위만조선을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멸망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위만의 손자 우거왕 때 중국의 한 무제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왕검성이라고 하는 수도가 결국에는 함락이 되면서 멸망을 해요. 처음부터 함락된 거는 아니고 한 1년 정도 꽤나 잘 버텼다고 나와 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거왕이 있는 중심에 이 안쪽에 고조선 안쪽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내부가 붕괴하면서 바깥쪽에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멸망을 해서 한나라에 의해서 망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고조선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회에 대한 기록물입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범금 8조, 8조법을 제정해서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범금 8조 옆에 나와 있는 날개 설명 꼭 한번 봐주세요. 8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조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는 살인한 죄, 상해죄, 절도죄에 대한 3개 항목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 상처를 입혔을 때,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가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엄벌을 처하기도 하고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이게 벌을 처하는 게 나오는데 그 조항 3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뭐를 추정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고조선이라는 국가는 생명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고 사유재산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구나라는 거를 추론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 5개도 남아 있었다면은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기는 했겠죠. 그래서 범금 8조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고조선 다음에 여러 나라라고 하는 지금 고조선의 성장과 멸망을 보셨는데 고조선이 성장하고 멸망하고 나서 고조선 영토를 포함해서 그 아랫동네 쪽에서도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부여라는 나라가 있고 고구려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영토가 조금 다르죠. 부여가 조금 더 북쪽에 있고요. 이 부여의 아래쪽으로 고구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여하고 고구려를 2개를 보통 비교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2개를 묶어놨냐면 원래 부여에서 부여 사람이었던 누군가가 고구려를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부여 사람이었던 누군가가 고구려라는 또 다른 신생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의 건국 시조 주몽이라는 인물이 있죠. 주몽은 원래 부여 중에서도 북부여에 어찌 보면 인정은 못 받았지만 서자 출신의 왕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래는 북부여에 살았어야 되지만 그러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고구려를 세우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여의 위치는 저기 만주벌판이라고 들어봤죠? 저기 위쪽에. 그 만주벌판의 위쪽에 송화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여기 위에 넓은 평야가 있어요. 평야. 그리고 이 고구려는 거기서 조금 더 아래쪽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압록강이라는 강을 끼고 만주는 만주인데 졸본이라고 하는 산악지대가 조금 더 많은 곳에 고구려가 있어요. 어디에 사느냐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결정하기도 해요. 지금 만주를 끼고 있지만 부여가 조금 더 넓은 평화를 가지고 있어서 부여 사람들은 그렇게 호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영토 자체가 산악지대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좀 척박한 땅을 끼고 있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거친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좀 그런 남성적인 이미지로 고구려를 많이 묘사를 하는 거죠. 자, 정치적인 부분 비교를 좀 해볼게요. 부여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 밑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가라고 하는 요 독특한 존재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사출도라고 하는 거를 다스리게 됩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여기 마, 우, 저, 구 이거는 가축의 이름을 딴 거예요. 가축의 이름을 따가지고 각자의 어떤 영역들이 따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출도라고 하는 게 부여의 가장 특징적인 거고요. 고구려를 보자면 왕 밑에 뭐가 있느냐?
상가, 대로, 패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관직이 있네요. 구체적인 관직이 있고요. 이 대가들이 사자나 조이, 선인 등의 실무 관리를 또 거느리고 있습니다. 귀족들이 밑에 실무진을 거느리고 조금 더 부여보다는 구체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특징이 제가회의라는 걸 합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귀족회의가 존재를 해요. 부족을 지배하는 가들이 모인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귀족회의의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거 같이 비교해 주시고, 경제적인 특징은 부여는 뭐가 있느냐? 특산물이 만주벌판을 뛰어다니는 말이 있고요. 말, 주옥, 모피가 생산이 되고, 자, 고구려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데 일단 산간지대,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사냥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좀 약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탈한 곡식을 어딘가에 저장을 했어야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특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하는 다리가 이렇게 땅에서 굳이 그려보자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이제 받침이 긴, 밑에 다리가 긴 집, 부경이라는 바닥에서 떠 있는 창고를 두어서 곡식을 저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부경이라는 창고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풍속이랑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요만큼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통 많이 봅니다. 자, 부여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제천 행사인데, 하늘에다가 이제 감사하다고 제사를 지내는 건데요. 자,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하느냐? 12월 달에 합니다. 12월 달에. 왜 12월이냐? 12월이면 뭐 거의 완전 한겨울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이거는 부여가 위치한 땅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기 만주에서 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제 농사나 가축들을 하는 그런 목축 활동 같은 게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정말 종료되는 시점을 12월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를 감사하면서 겨울을 무사히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천 행사를 지내죠. 매년 12월 달이고요. 영고라고 합니다. 이거 제천 행사들이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영고는 부여하고 묶어가지고 그냥 부영고라는 글자로 외우시면 조금 편해요. 부영고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으면 영고는 부여 거였지?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서 연결하기가 조금 쉬우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여기 되게 독특한 장례 풍속이 좀 있습니다. 순장이 있네요. 순장. 왕이 죽으면 신하나 옆에서 모셨던 노비를 원래 살아있었던 멀쩡한 사람을 죽여서 같이 묻는 게 있어요. 이 순장은 보통 이제 고대 국가가 좀 체계화가 되면은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발전이 덜 됐다라고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 건데, 살아있는 생명을 여기다 같이 묻는다는 게 좀 도덕적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낭비라고도 볼 수 있죠. 노동력을 여기다가 바치는 거니까 이제 그런 행동이 좀 나오는데 순장 풍속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고대 국가 발전할 때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가 있잖아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는 순장이 비교적 일찍 없어지는데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을 못하죠. 가야에만 가장 늦게까지 순장 풍속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여도 좀 초창기에 성장했었던 나라다 보니까 순장 풍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책 12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도둑질한 사람한테 내가 도둑질한 거에 12배로 배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유재산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고구려 볼까요? 고구려도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년 10월 달에 하는데 아마도 10월 정도로 접어들면 여기는 이제 뭐 농사도 짓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고 여기는 시점이 여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통 외우냐면 우리가 고구려의 이미지가 굉장히 용맹하게 이제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단어로 만들어서 보통 외우기도 해요. 용맹한 동맹 뭐 이런 식으로 외워서 동맹을 맺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서로 같은 편끼리 단단하게 동맹을 맺는다. 용맹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동맹을 맺는다라고 머릿속에 용맹한 동맹이라는 문장으로 좀 넣어놓으면은 요거는 고구려였지라고 나중에 아마 머릿속에서 꺼낼 수는 있을 겁니다. 정 헷갈린다면 뭐 그냥 외우는 게 더 쉽다면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결혼 풍속이 대단히 특이한 게 있죠. 서옥제라는 게 있습니다. 서옥제.
결혼한 다음에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가서 신부집의 뒤에다가 조그만한 집을 지어가지고, 이게 서옥이에요. 요거를 짓고 여기서 처가살이를 조금 하다가 나중에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다 같이 그때서야 신랑 집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마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의 위치적인 어떤 그런 특징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요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노동력이죠. 노동력.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장가를 가던 시집을 가건, 그래서 서옥제를 하는 이유는 결혼을 해서 신랑이 신부집으로 먼저 들어가서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그 애도 나중에 잠정적인 노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신랑이 가서 신부집에서 노동력을 제공을 해주다가 나중에 아이가 조금 크면은 이제 그 여러 명분의 노동력이 이제는 신랑 집에 가서 이제는 여기다가 노동력을 그간에 못 줬던 거를 제공을 하는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옛날에는 대릴사위제라고도 불렀던 게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가 사는 풍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도 일책십이법이 있는데, 아니 부여에도 일책십이법이 있고 고구려에도 일책십이법이 있으면 완전 똑같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부여하고 고구려가 뿌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유사점이 나온다 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것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비슷한 특징이 나온다라고만 봐주세요.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옥저하고 동해라는 불쌍한 두 국가가 나옵니다. 이 옥저하고 동해는 고대 국가로 성장을 못하고요. 그냥 조그마한 군장 국가였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잘 살았지만 크기가 워낙에 작았고 바로 위쪽에 또 고구려를 좀 맞닿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소국들이죠. 자, 옥저와 동해의 위치는 어디인가? 함경도하고 강원도 북부, 그러니까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으면 저기 윗부분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기 위에다 너무 구석에 좀 있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 발전된 문화를 수용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군장이 있기는 있는데 읍군이나 삼노라고 하는 진짜 그냥 대표자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라기보다는 조금 작은 단위의 부족을 통치하는 군장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였고, 고구려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연맹 왕국으로도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냥 군장국가 단계에서 멸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옥저의 경제적인 특징을 보면은 유명했던 게 이제 삼배나 생선, 소금, 해산물, 옥저가 좀 바닷가를 끼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구려의 곡물로 납부한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동해는 뭘 했냐면 요거 세 개가 짝꿍으로 맨날 따라다니니까 세 개 한꺼번에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의 특산물이 유명했다. 단궁은 작은 활이에요. 짧은 활이고요. 과하마, 과실나무 밑에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말입니다. 조랑말이에요. 요 말이 특산품이고, 그리고 반어피, 바다표범의 가죽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특징이죠. 요것이 동해의 특산물입니다. 요거 세 개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옥저의 풍속을 먼저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구려하고 정반대되는 결혼 풍속이 있네요.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민며느리제. 요게 뭐냐? 여자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자 아이를 한 10살에서 12살 사이의 여자 아이를 데려다가 남자 집에 가서 살다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다시 이제 남자가 여자 집에다가 예물을 치른 다음에 데리고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치른다라는 게 중요한데,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 집에 데리고 오는 거는 그 여자 집에서는 애가 먹을 입이 하나 줄어들죠. 그래서 그쪽에서 애를 키워주는 거예요. 키워주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는 노동력으로 남자 집에서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성인이 된 여자의 노동력을 여자의 집에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예물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메꿀 수 있는 예물을 주고서 오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결혼 풍속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랑 반대되는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결혼을 하는 그런 독특한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다는 게 보이고요. 장례 풍속, 무덤 풍속이 좀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이 공동 무덤을 써요. 이걸 골장제라고도 하는데, 가족이 죽으면
그 뼈만 추려질 때까지 감해장을 잠깐 했다가 나중에 시신이 다 썩고 나서 뼈만 나오게 되면 그 뼈를 싹 모아가지고 온 가족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공동 무덤이 있어요. 목곽이 있는데 거기다 뼈만 다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해장해서 뼈만 남으면 그거 가져다가 공동 무덤을 쓰는 상당히 특이한 그런 풍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옥저고요. 자, 동해를 보면 여기는 제천 행사 기록이 나옵니다. 무천이라고 하는 10월 달에 하늘에 지내는 이 제천 행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책화, 다른 부족의 영역을 허락 없이 침범을 하면은 노비나 소나 말로 변상을 하게 했다. 사유재산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노비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아무래도 신분의 고하도 좀 존재했던 것 같고요. 이런 특징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옥저하고 동해였고요. 아래쪽으로 또 쑥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위치한 삼한 지역이 있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삼한 지역은 한반도 남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남쪽이에요. 남쪽인데 이거 세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라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일대에 마한이 크게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진한은 지금 이제 그 경주 있는 그쪽 있죠. 그쪽에 이제 진한이 들어가 있었고 마한과 진한 사이에 낙동강을 기점으로 이렇게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껴있는 땅이 변한이 되겠습니다. 마한 땅이 나중에 이제 백제국이 크게 성장하는 땅이고 이 진한 쪽이 이제 신라가 크게 성장하는 땅이고 가운데 껴있는 변한이 가야가 성장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한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대표가 되는 거는 목지국이라는 국가가 있더라. 이 목지국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특히 삼한 중에서도 마한에 들어가 있었던 여러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설명은 해놨지만 이게 각각 한 개 국가 명칭이 아니고 좀 작은 국가들이 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한이라고 하는 소국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섹션 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예를 들어보면 마한이라는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마한 주머니, 그리고 진한 주머니, 변한 주머니가 있고 각각의 그 주머니 안쪽에는 구슬이 들어있는 겁니다. 작은 국가들인 구슬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구슬들 중에서 제일 큰 구슬이 마한 주머니에서 제일 큰 구슬이 목지국이라는 구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한이 가장 많은 소국이 모여있는 이 국가의 연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속한 소국들이 몇 개였냐면 50개가 넘었어요. 54개 정도 됐고요. 이걸 나중에 백제가 전부 통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한 지역은 한 12개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신라고요. 그리고 변한은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었던 거가 끝끝내 통합은 하지 못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6개 정도로 가야의 연맹체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보시고 자, 정치적인 특징, 삼한의 정치적인 특징은 지배자가 있어요. 신지나 읍차라고 불리는 리더들이 존재하고요. 근데 얘네들은 재정이 일치되지 않아요. 제사 지내는 천군 따로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따로 있고요. 제사, 종교 지도자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제사장인 천군이 일종의 신성지역인 소도라고 하는 것을 관장을 합니다. 이 소도는 왕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도둑이나 살인범이 여기에 도망을 쳐도 함부로 가서 잡아올 수가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소도하고 천군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지금 삼한이 펼쳐져 있는 대한민국 이 땅 아래쪽이 가장 곡창지대가 많은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벼농사가 크게 발달을 했고요. 특히 이제 가운데 껴있는 변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 변탄 지역이 있었던 영토 중에 일부분에 우리도 제철소가 아직도 들어가 있죠. 여기서 질 좋은 철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낭랑이라는 나라하고 일본에 철이 수출이 되기도 했고요. 쇳덩어리를 질 좋은 쇳덩어리를 아예 돈처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야의 높은 사람 무덤에는 무슨 기차 레일 마냥 쇳덩이가 밑에 쫙 깔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리고 풍속을 보면 여기는 날씨가 되게 따뜻하고 농사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천 행사 한번 하고요. 나중에 추수를 하고 나면 잘 돼서 감사합니다라는 걸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제천 행사를 2번 해요. 씨 뿌리기가 끝난 5월에 한 번 하고요. 추수를 마친 10월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기 끝나고 나서
이 풍년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5월 달에 한번 하고요. 이거를 수확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 계절제 같은 걸 한번 더 지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오늘날의 추석인 거겠죠. 초창기의 추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여기 나왔는데 내용이 그렇게 적지가 않죠. 간단한 퀴즈 있으니까 빠르게 요거 같이 풀어 볼게요. 자, OX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조선에는 상, 경, 대부 등의 관직이 있었다. 그렇죠? 고조선에 요 관직은 있었습니다. 부여는 목지국을 비롯한 소국으로 이루어졌다. 목지국이 나오는 이거는 부여가 아니고 방금 위쪽에서 삼한 중에서 특히나 마한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죠. 요건 아니고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렇죠? 이쪽이 나중에 가야가 위치하는 쪽이니까 요거 맞는 얘기고 고구려에서는 결혼 풍속으로 서옥제가 있었죠. 그 신랑이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처가에다가 지어놓고 사는 거. 동해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죠. 용맹한 동맹. 자, 3번 옥저나 사만이 나와 있는데 신지, 읍차라고 불리는 지배자가 있었다. 네, 요거는 삼한에 해당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이거는 개념 확인 퀴즈고요. 이런 걸 그냥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봤었던 문제를 여러 개를 섞어놓고서는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많지만은 어떤 나라의 특징이 이 각각이 나뉘어 있는지를 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나오는 패턴을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었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시험 문제에는, 기출문제에는 어떻게 이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